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전자기학 2 수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저는 이 수업을 여러분과 한 학기 동안 같이 진행할 강의자 이경재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가 교재를 준비하라고 했고요. 첫 번째 준비해야 될 게 여러분들 교재였습니다. 그래서 김세훈 저자의 전자기학이라는 책이죠. 예, 이 책이 여러분들 뭐 2판도 좋고요. 3판도 좋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판도 상관이 없고요. 여러분들 1학기 때 주로 이 책으로 다루었을 거고요. 1학기 이후에 4장까지 배웠을 겁니다. 1학기 때 우리가 전자기학 1에서 4장까지 아니 3장이죠. 미안합니다. 정전계 3장까지 배웠고요. 우리가 4장부터 이제 다룰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주로 다루고 이 책을 위주로 해서 진도를 나가게 될 것이고요. 제가 강의 노트에 우리가 이 판서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 칠판에 보시는 것처럼 이 빈 칠판의 판서에서 적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위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고 중간 기말고사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서적이 있는데요. 참고서적은 데이비 챙,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 데이비 챙이 쓴 일렉트로마그네틱스 책입니다. 이 책이 번역본도 있어서요. 전자기학이라는 책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도서관이나 아니면 참고하실 만한 서적이니까요. 이 공부하시면서 잘 이해가 안 된다는 하시는 분들 저 책을 참고로 또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전자기학 2, 전자기학 1도 사실 힘들었는데 전자기학 2를 이제 공부할 차례인데요. 이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이미 전자기학을 배우기는 했지만 전자기학 1에서 다루었지만 방학 동안 여러분들 많이 잊어버리고 또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자기학 1이 워낙 어려워서 이미 포기를 했을 수도 있겠군요. 예. 어쨌든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뭐 재밌다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전자기학 2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전자기학 1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전자기학의 개념부터 다시 한번 그리고 수학적인 그런 방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를 한번 보시죠.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들 전자기학 김세훈 저자의 전자기학을 보시면 1장에는 가장 처음 뭐가 나왔죠? 네, 전자기학의 이해. 그래서 여러분들 쭉 전자기학의 필요성, 전자기학의 어원, 전자기학이란 무엇인가를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9절, 10절에 가면 뭐가 나오죠? 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전자기파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뭐 전자기파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금 21세기를 살면서 여러분들이 전자기파란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전자기학에 이해해놓고 1장에서 제일 마지막에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전자기파입니다. 그러면 이 전자기학이란 학문은 무엇이냐면 전자기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그런 것들 원리들을 이해하려는 학문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2장에 가시면 이제 전자기학에 필요한 도구가 나오죠. 도구가 뭐죠? 사용하는 편리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편리한 것들을 도구라고 하는데요. 전자기의 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단위도 있고요. 그래서 스칼라와 벡터, 벌써 머리 아픈 개념들이 나오죠. 스칼라와 벡터에다가 직교 좌표계, 좌표계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문제들도 우리가 배웠었고요. 그리고 2장 5절에 보면 아주 무시무시한 녀석이 나옵니다. 뭐였죠? 벡터만 해도 어려웠는데 벡터라는 개념 자체가 쉽지가 않았는데 벡터의 곱하기 더하기만 해도 이게 좀 쉽지가 않은데 스칼라랑 다른데 그랬는데 뭐가 나오죠? 벡터의 적분이 나옵니다. 벡터의 적분이 나오고요. 또 더 가면 스칼라 및 벡터의 미분도 나옵니다. 벡터를 미분하고 적분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냥 미분 적분만 해도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들 벡터를 미분 적분한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벡터의 선적분, 면적분 그리고 벡터의 미분이죠. 컬과 다이버전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들 챕터 3에 나오는 정전계를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자기학 1에서 우리가 3장에 나오는 정전계 부분에서 이런 벡터의 미분적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쭉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 챕터 4장부터가 사실 주요 배울 내용이지만 우리가 처음에 챕터 2장을 좀 다시 다룰 겁니다. 우리가 챕터 4장이나 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을 잘 갈고 닦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름방학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벡터에 대한 이해,
미분 적분에 대한 이해가 좀 무뎌졌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 갈고 닦는 시간들을 초반에 좀 가지고요. 그리고 챕터 4장의 정자계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챕터 4장을 보시면 4장에 뭐 어려운 이름들이 막 나옵니다. 비오사바트의 법칙, 뭐 자기력, 자속 밀도와 뭐 계속 나오죠. 네, 유도 용량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뭐냐면 결국 5장에 나온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맥스웰 이퀘이션,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요. 그래서 전자기파를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본 과목의 목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5장의 내용까지 우리가 주로 이 전자기학 2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죠.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전자기학이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3장까지 뭘 배웠죠? 우리가 전자기학 1에서 정전계를 배웠습니다. 네, 정지되어져 있는 전계라는 것을 배웠어요. 전계라는 것이 무엇이었죠? 우리가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생각하고 갑시다. 전계라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전계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전하가 있다고 할 때 플러스 전하, 그렇죠? 양전하가 있다고 할 때 그 양전하 옆에 다른 양전하를 놓으면 어떻게 돼요? 마치 자석처럼 어떻게 되죠? 서로 밀어내는 힘을 가지죠. 네, 그 밀어내는 힘, 정전계가 있을 때 다른 전하가 왔을 때 어느 정도 밀어내는 힘을 이 지점에서 가지느냐 하는 게 전계라고 불리는 그런 벡터 값이에요. 그렇죠? 기억나죠? 여기서 둘 다 플러스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밀어내죠.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세게 밀어내죠. 이 지점에서는 전하가 여기 있을 때 이 지점에서는 전계가 강하게 만들어질 것이고요. 좀 더 먼 지점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힘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짝 힘을 받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전계는 이 지점보다는 훨씬 더 작게 생성이 될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전계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지되어져 있는 전계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럼 4장에 나오는 자계라는 것은 무엇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계라는 건 뭐예요? 결국엔 전하, 그렇죠? 전하가 서로 밀어내거나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인 경우에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가 전계, 그거의 전체 어떤 각각의 위치마다 어느 정도의 힘을 갖느냐 하는 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전계란 말을 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계라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들 자계라는 건 뭐죠? 자계라는 건 지금 제가 자석이 없어서 이걸 자석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이렇게 있는 자석이라고 생각해보죠. 그럼 자석, 여기가 N극,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라고 해볼까요? 자석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자석과 자석은 어떻게 되죠? 자석과 자석, 다른 자석이 있으면 서로 밀어내거나 끌어당기는 힘, 그걸 우리가 자석의 힘이라고 하죠. 자석의 힘이 이 위치 역시 마찬가지로 다르겠죠. 이런 자석이 있을 때 이 자석이 밀어내거나 끌어당기는 힘은 이 지점과 이 지점이 다른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이 지점에서 훨씬 더 약할 겁니다. 멀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전체 힘의 집합들을 다 이 공간에서 모은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석의 힘의 전체 공간에서의 나타나는 그 힘의 벡터들의 집합, 그걸 우리가 자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혹은 우리가 그거를 전기장, 자기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전계, 자계, 혹은 전기장, 자기장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전자기학이라는 건 뭐죠? 전하가 가지는 힘과, 그렇죠? 자석이 가지는 힘, 그렇죠? 자계, 전계와 자계를 배우는 학문이 전자기학이에요.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두 개를 항상 같이 붙여서 볼까요? 전기의 힘과 자석의 힘은 전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전하랑 이 자석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석이라고 봅시다. 전하하고 자석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전기의 힘과 자석의 힘은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기억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를 흘리면 그 주변에 뭐가 흐르죠? 어떤 도선에, 여기 도선이 있습니다. 도선에 우리가 전기를 건전지를 통해서 흘리면 뭐가 발생하죠? 여기에 이 주변에 자석을, 나침판을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흐를 때마다 나침판이 돌아가죠? 기억납니까? 그런 실험을 예전에 본 적이나 아니면 직접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안 해보셨다면은 중학교, 고등학교가 좀 선생님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안 가르쳐 줬냐? 아니면 본인이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기억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기의 힘과 자석의 힘은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지되어 있을 때, 정전계일 때
그리고 정자계일 때는 전혀 다른 힘이었어요. 서로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정지되어져 있을 때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 두 개의 힘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몰랐어요. 모르고 가우스 법칙해서 전하가 만들어내는 힘, 그리고 또 자석이 만들어내는 힘, 그런 것들을 따로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전류를 흘러서 전하가 이동을 하니까 그 전하가 이동하는 것에 의해서 어떤 자기력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것들도 발견이 됐고요. 거꾸로도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자계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전계가 만들어진다라는 것들도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런 여러 가지 관찰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식들을 수식이 아니죠. 관찰되어진 그런 각각의 수식들을 하나의 통일된 수식들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게 유명한 맥스웰 이퀘이션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5장에서 주로 다루게 될 것이고요. 맥스웰 이퀘이션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맥스웰 방정식이 4가지가 있는데요. 그 4개를 정리를 해보면 무엇이 나오느냐? 놀랍게도 전자기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수식이 나와요. 해가 나옵니다. 방정식의 해가 나옵니다. 그 방정식의 해를 보면 우리가 뭘 이해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전자기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 요 공간이라고 해보죠. 여기는 제가 연구하는 제 사무실입니다. 제 연구실에 있는 칠판이고요.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제가 아이폰으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이폰으로 찍고 있고요. 여기 뭐 애플 워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 전자기파가 눈에 보이시나요? 제가 이 촬영하고 있는 이 공간에 제 방에 전자기파가 눈에 보이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 방에 전자기파가 눈에 보이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초능력자죠. 그렇죠? 맨눈으로는 우리가 전자기파를 볼 수가 없고요. 그걸 측정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로워서 사실 전자기파를 발견하는 데는 우리 과학자들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그렇죠. 전자기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전자기파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분명히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죠. 제 핸드폰이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서 다시 얘가 핸드폰으로 바뀌었습니다. 핸드폰을 여러분들 와이파이에다 연결을 하죠. 마침 제가 와이파이 이 안테나를 가진 이런 모양의 와이파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액세스 포인트예요. 얘를 우리가 연결을 해주면 여기서 액세스 포인트가 만들어져서 여기까지 신호가 전달이 돼서 어떻게 되죠? 네, 영상도 전송이 되고요.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카톡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실제로 그런 정보들이 가나요? 네, 분명한 건 여러분들 이 사이에 전자기파가 존재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알고 있어요. 눈에 보이시나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이시나요? 눈에는 안 보이죠? 이건 물론 가짜라고요? 맞습니다. 가짜입니다. 그럼 지금 찍고 있는 이 아이폰에서부터 어떤 AP, 저 천장이 있는데요. AP까지 여러분들 와이파이로 연결돼서 아니면 셀룰러로 연결돼서 5G로 연결돼서 여러분들 정보들이 전달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기파죠. 전자기파가 눈에 보이시는 분은 안 계시죠? 초능력 가지신 분 안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자기파를 우리가 이해하고 실제로 이 과목의 마지막 단에서는 그려볼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맥스웰 이퀘이션을 수식을 따라가고 우리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전계와 자계에서 관찰되어서 이끌어낸 수식들을 같이 풀어보면 놀랍게도 전자기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학 2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간에서의 전자기파가 어떻게 움직이고 진행되는지, 그래서 통신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실제로 눈으로 보게 하는 것. 그렇죠? 그 눈으로 보는 게 어떻게 보여요? 수식을 풀어서, 수식을 풀면 그 결과값으로 나오는 함수가 어떤 모양을 가지겠죠? 그것이 바로 전자기파의 모양을 나타낼 것이고요. 그 전자기파의 모양을 실제로 여러분들 기말고사에서 여러분들 답안지에다가 유도한 그 수식을 그려내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재밌죠?
네, 여러분들 지금 주변에 전자기기들을 한번 보세요. 특히 무선으로 연결되는 기기라면 당연히 거기서 전자기파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안테나가 있다라고 하면 이 안테나에 교류 형식의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교류라는 건 뭐죠? 이렇게 물결처럼 흐르는 그런 파동이죠. 시간에 따라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파동입니다. 그런 파동이 이 안에 전류처럼 흐르게 됩니다. 전류나 전압에 걸리는 그 값이 변하면서 흐르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주변에 뭐가 생길까요? 맞습니다. 앞에서 봤었죠? 전류가 흐르면 전하의 이동이 생기면 뭐가 발생하죠? 네, 그 주변에 자석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움직인다 그랬죠? 자석이 움직이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자석을 끌어당기는 힘을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자계죠. 이 주변에 자계가 발생을 할 것이고요. 그럼 그 자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 자계도 커졌다 작아졌다 하겠죠. 시간에 따라서. 그러면 재밌는 것이 여러분들 자계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거꾸로 전계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전계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전계와 자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공간에서 아무런 매질이 없어도 여러분들 전자기파라는 것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테나에서 전자기파라는 것이 전계와 자계의 시간에 따라 변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점점 공간에서 퍼져나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끝에 다른 안테나를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점에서 전계가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그걸 여기에 전압계를 딱 달면 어떻게 될까요? 전압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이 측정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이곳에서 발생한 신호를 다른 지점의 안테나가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전자기파를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기파를 이제 눈으로 보는 사실 이건 기적입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여러분들 답안지에 그릴 거니까 초능력은 아니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과목에서 그런 능력을 우리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이게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이런 과정들을 즐겁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여러분들 재미있게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한데요. 챕터 2에서 나오는 전자기학에 필요한 도구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챕터 4를 보기 전에 미리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기학 1에서 이미 배웠죠? 다들 잘 배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여름방학 기간 동안 이 도구가 좀 무뎌져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잘 날카롭게 한번 연마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2의 내용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노트를 항상 준비를 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물론 태블릿 노트도 상관이 없고요. 여러분들 수기로 노트를 정리하셔서 제가 판서에 하는 내용들 적고 과제로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판서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챕터 2 우리가 전자기학에 필요한 도구들을 보면서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전자기학 1에 대한 리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제가 말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전자기학이 무엇이냐? 일렉트로마그네틱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한번 말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정리하면서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기학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렉트로마그네틱스라고 하는데요. 정지해 있거나 움직이는 전하를 영어로는 일렉트릭 차지라고 하죠.
일렉트릭 차지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기적, 자기적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현상에 대한 학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전개와 자개를 공부하는 거니까 전하, 정지되어 있는 뭐 전하가 들어가는 건 맞죠? 전개니까. 근데 자개는 뭐예요? 자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자석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네요. 뭐가 있죠? 움직이는 전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자석은 없는데요. 자개가 자기적 현상을 어떻게 보나요?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자석이라는 것도 영구자석도 전자석이 아닌 영구자석도 움직이는 전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다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개란 무엇이냐면 일렉트릭 필드라고 하죠. 일렉트릭 필드, 이거는 정지된 전하에 의해서 발생하는 주위에 발생합니다. 주위에 발생하는 다른 전하를 끌거나 미는 힘이 되겠죠. 그걸 우리가 전하라고 하고요. 전개라고 하고요. 자개는 뭐죠? 자개는 마그네틱 필드라고 얘기하고요. 마그네틱 필드라고 얘기하고요. 정지된 전하가 아니라 자석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전하, 움직이는 전하 주변에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하는 자기적인 힘의 집합을 우리가 자개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우리가 전기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일렉트릭 필드를 전기장이라고도 하고요. 장이란 말을 씁니다. 장 혹은 개, 뭐 이런 말을 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우리가 필드란 말을 쓰는데요. 필드는 뭐냐면 공간상에 분포하는 어떤 양들의 집합입니다. 어떤 벡터 양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칼라가 될 수도 있고요. 양들의 집합을 어떤 값들의 집합, 그렇죠? 어떤 힘을 가지는 벡터 값들의 집합,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실 제가 강의실에서는 설명하기 좀 수월한데 여러분들 제 오른쪽에 이 위쪽에 에어컨이 있어요. 여기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 모서리에 에어컨이 있습니다. 에어컨이 지금 10도로 돼 있어요. 어떤가요? 이쪽은 굉장히 춥죠? 바람이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이쪽 끝에는 온도가 굉장히 낮고요. 근데 이쪽엔 난로가 있습니다. 펄펄 끓는 난로가 있어요. 좀 이상한 교수죠? 이쪽 끝에는 난로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지금 60도가 넘어요. 60도가 넘습니다. 이쪽은 굉장히 차갑고요. 이쪽은 굉장히 뜨겁죠. 제2 3차원 공간입니다. 그죠? 3차원 공간 아래 공간마다 온도가 다 달라요. 여기는 여기는 뭐 10도, 여기는 60도. 한 이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한 30도쯤 되겠죠? 이쯤은 어떻게 될까요? 50도. 각각 지점마다 온도가 다 다를 겁니다. 그렇죠? 이 공간, 3차원 공간 아래에서 이 3차원 공간에 있는 그런 온도의 값들을 각각의 좌표마다 뭐 직교좌표가 됐든 이 3차원 좌표마다 다 그 온도의 값들을 모아놓은 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필드라고 합니다. temperature field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온도의 필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온도의 개다, 온도의 장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온도는 어떤 값이에요? 그냥 스칼라 값이죠. 값 하나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여지는 전개나 자개는 뭐예요? 전기적인 힘, 자기적인 힘은 뭘로 표현되죠? 힘은 세기와 방향이 있어서 그걸 벡터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벡터 필드들입니다. 벡터 양들을 우리가 모아놓은
그런 값들을 우리가 벡터 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온도처럼 스칼라 값들을 공간에서 다 모아서 그를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전개와 자개는 어떤 값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냐면 이런 벡터 값들의 벡터 필드로 표현이 된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과 3차원 공간과 그 다음에 벡터를 잘 알아야겠죠. 그렇죠? 3차원 공간에 뿌려진 벡터 필드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벡터 필드라는 게 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전개와 자개는 실제로 눈으로 보거나 뭐 피부로 느낄 수가 없잖아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럼 초능력자예요. 지금 당장 와이파이에서 이렇게 전파가 나오는 게 느껴지는데요. 저는 와이파이에서 전파가 세면 확실히 느껴져요. 그런 분들은 얼른 빨리 저기 마블사나 그런 데 찾아가셔서 아닌가요? 그건 아닌가요? 네. 초능력자입니다. 여러분들.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벡터 필드가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전개 말고 자개 말고 벡터 필드. 네, 맞아요. 아까 여기 뭐가 있다고 했죠? 여기에 보시면 에어컨이 있습니다. 에어컨이 10도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람이 엄청 세게 나오죠? 여기 난로는 없다고 합시다. 에어컨만 있어요. 여기 이쪽 끝에는 지금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부르고 있어요. 온도를 낮추려고. 바람이 막 엄청 셉니다. 이쪽은 어떨까요? 바람이 약하겠죠? 자, 바람의 크기와 방향을 보면 요 에어컨 이쪽 부분, 에어컨 바로 앞에는 바람이 어때요? 굉장히 세죠? 그 바람을 어떻게 표현하죠? 이런 화살표로 표현하죠. 여러분들 일기예보 봤잖아요. 화살표가 굉장히 긴 화살표가 여기 있죠. 이 지점의 바람의 힘과 방향은 이쪽 방향이에요. 이쪽 방향이 이렇게 될 겁니다. 이쪽 방향에서 어떻게 될까요? 여기선 이렇게 찍히겠죠. 이 지점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지점도 이쪽 방향일 거예요. 크기는 이렇게 비슷하겠죠. 맞나요?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세기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방향은 이쪽이 맞을 텐데요. 세기가 훨씬 더 줄어들었고요. 예, 대신에 방향은 이쪽 방향일 수 있어요. 점점 내려가면 이쪽은 세기가 더 줄어들었겠죠? 이쪽 방향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들 3차원 공간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에선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에선 이렇게 작은 힘으로 주어질 겁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막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여기 막고 소용돌이 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 지점에선. 맞죠? 여기서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바람이 세면 여기 막고 이렇게 소용돌이 칠 수도 있겠죠? 막 바람이 붑니다. 네, 이런 바람의 전체 각각의 지점에서 그 바람을 우리가 벡터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바람의 힘, 그 힘을 우리가 벡터로 표현이 되면 그 벡터를 다 각각의 좌표마다 다 모을 수 있죠. 이 지점에서의 바람의 방향, 힘, 그것들을 다 모아놓은 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개, 아니면 장, 필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요? wind, field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바람의 개, 바람의 공간상에서의 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전개와 자개도 동일해요. 전개와 자개도 각각의 지점에서 전하가 이 지점에 있어요. 전하가 이 지점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에어컨 자리에 그대로 전하를 놔봅시다. 그럼 우리가 뭐 배웠죠? 가우스 법칙 배웠죠? 그래서 전하하고 가까운 지점에서 만약에 1쿨럼짜리 플러스 전하를 놓으면 그거 받는 힘, 그걸 우리가 전개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럼 이 지점에선 전개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이 지점에선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쪽 끝으로 가면 머니까 힘이 약해졌겠죠. 그래서 전개가 이렇게 발생할 겁니다. 이쪽 방향에선 전개가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3차원 공간이니까 여기선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이런 전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벡터 필드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까지 짚고요. 잠깐 쉬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